쑥스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무더운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 전통 사경의 세계사적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의 특강과 아울러 한국 전통 금사경 제작법 설명 및 시연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번 회원전의 부대 행사로 전통 사경 기능 전승자이시며 한국 사경연구회 명예회장님이신 외길 김경호 선생님께서 외국에서는 여러 차례 전통 금사경 시연회를 하셨으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하셔서 좋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경호입니다. 제가 그 사경 공부를 이제 최고로 밀도 있게 공부를 할 때, 시작할 때, 그때 최고로 도움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늘상 챙겨주시고, 가르침 주시고, 해주시는 우리 박상국 선생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고려 사경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할 때 정말 그냥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음모로양으로 모든 거 다 해주신 선생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 제가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께 먼저 한 말씀 이렇게 듣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예. 제가 고려사경 또 이제 참 제 손을 거쳐가지고 국보 보물된 사경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경을 봐도 끝에는 흐트러짐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경호 선생 사경은 끝까지 흐트러짐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래 보고 이래 느끼고 이래 할 때마다 내 스스로가 늘 이래 숭고해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진실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그 김경호 선생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고 저보고 스승이라고 하지만 내가 이게 닮고 싶은 스승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시연회를 하는 거는 제가 지금 국내에서 처음이에요. 지금 요 앞에 지금 작품을 갖다 놓은 한 점 제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죠. 저 작품 이게 지금 여기 중간에 잘라진 부분이 오늘 시연하는 부분이에요. 예, 저 앞부분만 지금 원래 제작을 하는데 하루 8시간 정도씩 꼬박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 변상도 하나, 저 그림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거 있죠? 꼬박 제가 2달 걸렸어요. 60일 걸린 게 저 변상도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잡으면 2mm, 아니 2cm, 2cm 정도 이렇게 되게 채워져요. 예,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에는 또 거기에 시간이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촬영을 한다든지 이따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연을 하려면은 처음에 붓을 딱 댈 수가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앞부분을 쭉 다 해놓고 어느 부분을 시연을 해야지 처음에 대고 손 몇 개 그으면 1시간이 가버리는데 예, 그래서 시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여러 가지를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쉽질 않아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 경우에 따라서는 1년, 2년 정도 전에 미리 이제 전시가 예약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시장부터 그다음에 시연회를 한다 그러면 시연회 하는 장소까지 다 점검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준비를 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장소부터 시작을 해서 쉽지가 않고요. 오늘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 우리 이제 고려 사경에 대해서 우리 고려 사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경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한 번이라도 사경을 해본 불교 신도분들, 불교 신자만 해도 제가 보기에 250만은 돼요. 2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한국사경연구회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행사를 한다든지 전에 불교 중앙박물관에 그 제가 초대전을 가질 때 거기 그 대강의실에서 우리 스님하고 그다음에 고려불교의 권위자이신 최고 권위자이신 그 허응식 교수님을 모시고 그 특강을 그때 강연회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불교 인구 사경 하신 분들만 적게 잡아도 250만 정도가 되는데도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정말 준비를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때 정말 그 참담해요, 심정이. 아무튼 그래서 쉽게 국내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준비 과정. 근데 이번 이제 그 우리 그 한국사경연구 회원전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일부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지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제가 뭘 좀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게 이 특강하고 시연을 그래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는 서울시에 감사하는 의미로 제가 자청해서 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사경 금리사경을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하고 그리고 시연은 제가 한 40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오늘 참 어저께 비가 왔죠. 아침에도 약간 막 흐려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사경하기는 참 좋겠다.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사경의 의 한번 보시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지금은 대구 가톨릭 대학교죠. 예전에는 이제 효성여대에 그 권희경 교수님이 고려사경에 연구해가지고 책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쓰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사경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사경이 뭐다 하는 부분이 돼 있어서 사실은 저보다는 원래는 우리 선생님한테 원래는 특강을 들어야 더 좋을 건데 아무튼 이건 제가 마련했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이요. 한국 불교의 가장 오랜 수행법이자 가장 수승한 수행법인 동시에 다양한 재료와 도구로 최상의 내용과 형식을 추구했던 사경예술은
세계사 속에서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으로 무한한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10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경은 인쇄술을 개발시킨 연원이라는 점이다. 문화의 척도인 문자의 광범위한 보급을 위한 인쇄술의 발달은 인간 지식의 확산과 축적 및 전승의 핵심 사안입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달 또한 인쇄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중국이 세계에 내세우는 4가지 발명품을 이야기를 할 때에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인쇄술은 문명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세계에 자랑하는 핵심 4가지 중에 그 인쇄술을 문명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개발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유물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때예요. 유물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지금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는 유물이니까요, 기록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옛날에는 이제 751년 이전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박상국 선생님께서 좀 전에 선생님 48년 이전으로 지금 하셨죠? 42년이에요? 네. 742년 이전에 인쇄된 거다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수정이 됐어요. 근데 요즘 예전에도 이제 한 10여 년 전, 거의 한 20년, 10여 년 전 정도 그 정도에도 인쇄술을 자기네들이 868년 금강경 목판 인쇄물을 그거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중국 책에 어떻게 나오냐면, 중국 미술사를 비롯한 책들에는 요거를 자기네들이 인쇄한 거를 한국에서 가져다가 한글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한마디를 딱 덧붙여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요. 참 통탄을 금하지 못할 정말로 왜냐하면 오늘날에 컴퓨터가 있는 나라하고요, 컴퓨터가 없는 나라하고 인쇄술이 그런 정도의 문명, 문화, 집적부터 시작을 해서 전파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인쇄술은 직접적으로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인데,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지금 세계 속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중국 문화사라든지 중국 미술사 영어로 되어 있는 책들 보면 전부 다 868년 금강경을 세계 최고의 인쇄물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유물로 할 때는 우리가 인쇄문화의 종주국인데, 이거를 중국에다가 말하자면 뺏긴 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세계 불교 미술의 역사 중 사경예술을 가장 찬란히 꽃피운 나라가 바로 고려 왕조라는 점입니다. 즉 고려 사경이 세계 불교 사경예술의 완결편인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우리 선조들이 중국으로부터 사경을 전래받았지만 중국 사경의 모방과 답습에 그치지 않고 재창조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찬란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당당히 중국에 역수출하였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을 확보했던 중국 원나라의
사경 제작 기술을 월등히 능가하여 역수출하였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중국을 월등히 능가하여 역수출했던 분야는 사경이 유일할 것입니다. 고려사에는 고려사 전류에도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에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100명의 사경승들이 수차례에 걸쳐 원나라에 파견되어 중국의 금은자 대장경을 사성해 주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은자 대장경과 같은 장엄경의 사성은 특별한 기법에 대한 수련과 깊은 정신적인 수행력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려의 사경 사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전문 기능과 수행력을 가진 대단위의 인력이 중국에 파견된 예를 사경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려 사경은 그야말로 세계 제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불교 전래국들이 동남아로 해서 저쪽 서역 쪽, 그러니까 인도 위쪽 있죠. 그 아프가니스탄부터 그 탄탄탄 하는 나라들이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원나라 때에는 이란, 이라크 정도 거기까지 전래가 됐었던 걸로 지금 되는데, 그 원나라에, 그 대륙을 지배했던 그 원나라에 우리 고려 사경승들이 그 100명씩 원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중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작을 해줬다는 거는, 제가 알기에 이런 분야 우리나라에 없어요. 서럽지만. 그 이제 물론 이제 원나라에 지배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왕, 그 다음에 국가적인 발언으로 충렬왕 때 은자대장경을 제작을 하는데, 사성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 그 이전부터 쌓여졌던 그 노하우들이 그게 이제 중국에서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가 되니까 우리 이제 고려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 가서 금은자 대장경 여러 차례에 파견이 돼서 전문가들이 파견이 100명씩,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읽기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 인구가 300만 정도였다고 봐요. 고려 시대 우리나라 인구가 300만 정도였다고 보는데, 그 300만 정도 중에서 100명씩이 전문가가 파견이 될 정도였으면 고려 왕조가 어느 정도로 사경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민천사에 모여가지고 한때는 3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원나라의 요청으로 금은자 대장경을, 금은자 사경을 제작을 했을 정도 되니까, 당시에 300만 중에서 300명이면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몇 명 정도 돼요? 5,000명 정도 돼요. 오늘날 인구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사경의 그러한 기법, 전통, 이러한 부분들이 1350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이따가 이제 그 제작 기법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고려 사경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가, 평가 기준 부분을 제가 아마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그 상징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상의, 형식상의, 기법상의, 내용상, 형식상, 기법상에서 상중하, 예를 들면 특부터 시작을 해서 C, D, E, F까지 쭉 그 수준들이 있어요. 다 그 수준을 나누는 방법, 그 중에서 선 하나 긋는 것만 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고려 왕조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이라는 점이다. 고려 왕조는 약 500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대장경을 사성하였습니다. 약 10회에 걸쳐서 금자대장경과 은자대장경을 사성하였고 목판대장경도 2회 사성하였습니다. 교장까지 포함할 때에는 3회가 됩니다. 그리고 목판대장경 조조를 위해서는 이전에 백지묵서 파나본 대장경이 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회 이상 백지묵서 대장경도 사성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목판 우리 팔만대장경을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그 쓰는 게 백지에다 쓰는 게 그게 사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경 가지고 목판에다가 새겼을 뿐이지 그 바탕은 뭐냐? 사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판 대장경도 사경의 재료에 의해서 변형된 형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목판 대장경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하였음을 상정한다면 고려 왕조는 그야말로 사경 왕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 백지의 묵서로 사성된 사경과 목판경 인출본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40년에 한 번씩은 금자대장경 혹은 은자대장경 혹은 목판대장경을 사성한 셈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한 바로예요. 예를 들면 같은 어디에서 이제 대장경으로 사성된 사경들을 서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감지부터 상지까지 제작을 한 방식이 틀리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종합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기록상에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뭐 이렇게 뭐랄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고려의 대장경 사경은 기록상 은자 대장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금나라에 왕적이라는 사람이 쓴 그 요동행 부지에 고려 정종과 광종이 은자 대장경을 사성하였다는 기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려가 망하기 전까지 사경이 금사경, 금자대장경, 은자대장경이 밀교대장경까지 포함해서 약 아무리 적게 잡아도 7회, 많게 잡으면 10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요 4페이지요. 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상의 계략적인 고찰을 통해서 고려 왕조 약 500년 동안에 금자대장경이 많게는 5회, 적게는 4회 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자대장경은 많게는 5회, 적게는 3회 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지사지의 기록, 요거는 이제 좀 그 신빙성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밀교 대장경의 사성과 관련된 기록 그리고 교장의 판각 등을 종합하면 보다 많은 금자대장경과 은자대장경, 목판대장경이 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고려 왕조를 사경 왕조라고 할 수가 있고 사경은 고려 왕조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제 고려 불화 있죠. 고려 불화, 고려 청자. 사실은 이제 이러한 유물들 상으로, 그 다음에 기록상으로 실제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파견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보면 고려 불화하고 청자, 우리 고려 사경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정말로요. 그런데 사경을 연구를 하신 분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경이 그 사이에 여러 그런 이제 쭉 이어진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려 불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까지도 불화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앞서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불화 같은 경우에는 사찰에 뒤에 탱화 걸어야죠. 이걸 사경은 복장 안에 탑에 들어가 버리죠.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데는 대충 넣어요. 지금도. 탱화는 보이잖아요. 돈벌이가 되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지금까지 쭉 돼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제 서예가 가장 기본이에요. 서예. 그 다음에 미술 부분도 또 해야 돼요. 변상도를 그린다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그 다음에 불교 경전에 대해서 모르면 정말로 이 사경은 또 절대로 안 돼요. 기본적인 게 불교 경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사경의 역사, 그 다음에 중국 미술사, 한국 미술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문, 심지어 오늘날에는 한글 번역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한문 해독 능력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세분하면 한 10가지 분야를 공부를 다 해야 이게 사경 연구가 제대로가 가능해요. 그래서 참 사경 연구가 참 어렵다. 예. 오늘날에도 저도 요즘 이제 제가 다시 중국 미술사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정청원 문서를 다시 이제 꺼내서 보고 있고 그러는데, 일본 정청원 문서요. 근데 이게 해도 제가 모르는 게 요즘은요, 옛날에는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제가 너무나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말로 요즘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넷째로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원래 이제 372년 소수리망 2년이죠. 그때 불교가 전래가 됐는데, 그 이전에 적어도 민간에는 50년 전쯤에는 적어도 민간에 불교가 전래돼 있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그러면서 국가의 공인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수년 내로 사찰이 몇 개가 건립이 돼요. 그럼 사찰이 몇 개가 건립이 되면 스님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전이 필요해요. 불경이. 그러면 경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경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모든 사찰에 경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사경을 했던 분들이요,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승려들이 최고의 지식인들이자 선진 문물을 도입한 선구자들이었으며 최상의 전문 기술을 가진 기능인들이었고, 이들에 의해서 사경이 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립한 사경의 전통을 고려인들이 우리의 미감으로 계승 발전 승화시켜서 중국에 수백 명의 사경승들이 파견되어 중국의 사경 대장경을 제작해 주었을 정도로 불교 사경에 관한 한 불교 전래국 중 세계 제1의 기술을 보유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고려시대에 약 10여 차례에 걸쳐 사성된 금자대장경과 은자대장경 및 목판대장경입니다. 제가 외국에 이제 다니면서 한국, 중국, 일본 이제 여러 나라 사경들을 쭉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 사경이 세계 최고예요.
일본은 모르겠어요.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죠. 예, 중국도 자기네들이 더 하다고 할지도 모르죠. 근데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부터 시작을 해서 기법의 발색까지요. 금의 발색까지. 티벳에서는 그 사경에 양쪽에 이렇게 그 장면 그림을 그리는 이제 변상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부처님 보살님들을 이제 양쪽에다 이제 세밀하게 그리는데 그 아무리 세밀하게 그린 모르겠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요. 아무리 세밀하게 그린 그림도 우리 고려사경 세밀함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계 제1의 성경사경, 성경사경이 그게 켈지에서라고 그 성경사경 장식이 엄청나요. 정말 세밀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고려사경보다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아랍권 이슬람권에 그쪽에서 최고의 장식사본이라고 하는 샤흐나마라는 책이 있어요. 샤흐나마라고는 책이 이제 여러 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샤 이스마일 샤흐나마라고 왕의 책이라고 하는 그 샤흐나마 같은 경우에 이슬람권 장식사본 중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예요. 근데 그 작품들도 제가 실제로 다 봤는데 우리 고려사경, 변상도 이런 부분들에 비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떨어져요. 다만 거기는 이제 채색을 했어요. 채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우리 고려사경에서는 채색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금과 은으로만 이렇게 그리고 잘하면 이제 머리 부분에 부처님 머리 부분에 그 녹색이나 파란색, 청색, 진한 청색 그 부분을 살짝 칠했거나 이런 정도지. 안 그러면 이제 금분, 은분을 가지고 이제 바림, 선염이라고 그러죠. 그 바림을 살짝 했거나 그런 정도지 채색 물감들을 많이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성향은 물론 틀리지만 저는 우리 고려사경을 훨씬 위에 두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본 바로는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통일신라 이래로 고려 왕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명필들이 승려였고 이들이 서법에 정통하였다는 사실 또한 한국 서예사에서 결코 간과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들이 사경의 사성에 참여하였다는 사실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컨대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명필 김생을 비롯하여 고려를 대표하는 명필 탄현스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그 나라 시대에 그 천평년간에 이렇게 보면 그때 거기 이제 사경소 문서가 10,000건이 넘게 지금 정창원 보물 중에서 보물 문서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그 사경 관련 그 문서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신라수 손수자예요. 신라수 혹은 이제 뭐 백제수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달리 이야기를 하자면 그거는 신라사경, 백제사경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해서수, 서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경을 했던 분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백지묵서 화엄경에 의하면 경필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경 전문가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경필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흔히 그냥 사경가 가짜 붙여가지고요. 안 그러면 뭐 사경사, 안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용어로 하자면 우리 사경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경필사라고 이야기를 해야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 해서수, 서수, 그다음에 뭐 백제수, 안 그러면 신라수, 손수자를 쓰는 그런 경우에, 예, 그걸 쓴 그 사경을 제작한 분이 신라인이었다, 백제인이었다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때에, 당시에 일본에 우리가 다 전수해주고 거기에서 다 지도자 입장에서 그 사경소에서 행해진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경의 전범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스님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서법적인 연마부터 시작을 해서 뛰어났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냥 선서 그러죠. 예, 그냥 6개월만 다니면 그냥 기가 막힌 선서화를 해요, 스님들이. 참 제가 붙잡은 지가 45년, 50년이 됐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아무튼 고려 시대에 이제 그렇고, 조선 시대에 최고의, 조선 전기 최고의 명필 안평대군, 그죠? 안평대군이 직접 사경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까지도 하는 그러한 부분들. 예, 그러면 조선 전기 적어도 그 무렵까지는 최고의 명필들이 사경을 했다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개인 차원의 안녕과 발복 기원을 뛰어넘어서 사회의 평화, 국가와 백성의 안위와 행복을 발언하여 사성하였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우리 이번 11회 한국사경연구 회원전 그 타이틀을 켜켜이 쌓아 올린 발원, 그 장엄공덕의 세계 이렇게 붙였는데요. 뭐냐면 발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모든 종교는 기원하는 거잖아요. 복 달라고 기원을 하든지 뭘 달라고 부처님한테 달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예수님한테 막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놓으라고. 예. 아무튼 뭐냐면 인생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원, 순수한 소박한 그 기원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 평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중생계까지 나아가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면 그 수행의 가장 핵심이 아니냐는 거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아니고요. 우리 세계가 다 잘 되게 해달라. 남들, 이웃, 국가, 사회, 그 다음에 사람만이 아니고 중생도, 모든 중생들까지도 다 부처님이 되게 해달라는 이 발언, 얼마나 숭고해요. 예. 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섯째로는 1차 사경으로서 약 50점의 사경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넓은 의미의 사경, 즉 1차로 사경이 재료에 의해서 변형된 2차 사경까지 포함될 때에는 국가 중요문화재인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사경 유물이 200여 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그 국보 보물 목록들을 제가 99년도에 걸 가지고 쭉 옛날에 세었어요. 다 일일이 다 세었더니, 그거 세는 것도 자꾸 착오가 있어요. 하나 둘씩이. 그래서 계략적으로 그 당시에 99년 기준으로 그 목록표에 의하면 200여 점이,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목판에 새긴 대장경, 그 찍은 인출본도 있고, 그 다음에 금판경, 그 금판에다가 새긴 금판경, 그 다음에 석경, 돌에 새긴 석경,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할 때 200점이 넘는 유물들이, 지금은 몇십 점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국보 보물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200점이 넘는 부문이 사경 빼고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지금 사경계를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알려졌고 그다음에 활성화돼 가고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양에는 너무나 안 차는 거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제로는 한국 서예사를 논할 때에도 사경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서예의 1차적인 사료는 육필인데 손으로 직접 쓴 거죠. 종이에다가 아니면 천에다가 아니면 어디에다가 직접 쓴 건데 나무에다 쓰거나. 근데 그런데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육필 유물은 다름 아닌 신라 백지묵서 화엄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묵서 그 사경 지편도 있고요. 나원 요청석탑에서 나온 다란이 지편이라든지 그 이전에 이제 종이 그 지편들이 있고 일본에도 전해지는 그 신라 장정문서, 출랑문서 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연대가 가장 확실하면서 그 다음에 사료적인 가치 예를 들면 100자, 200자, 300자가 넘어야지 예를 들면 몇 자, 몇십 자 이 부분으로서는 이제 서예 사료로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에 백지묵서 화엄경 같은 경우에 755년 정확하게 날짜가 탁 돼 있어요. 2월 14일. 그러니까 글자 수는 적게 자보다 한 14만 자 정도가 돼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14만 자 가까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건 서예 사료로서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왜냐면요. 저희가 글씨를 쓰잖아요. 글씨를 쓰면 그걸 이제 새기잖아요. 새기면 100% 안 똑같아요. 정말로 안 똑같아요. 돌에다 새겨도 100% 안 똑같고요. 나무에다 새겨도 100% 안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마 95% 이상 접근을 하면 최고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이제 탁본을 했다. 돌에다 새긴 부분을 탁본을 했다. 탁본을 서예가들이 탁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져 버려요. 예를 들면요, 손방망이를 좀 물르게 하면요. 물르게 하면 딱 두들길 때에 안으로 그 글자가 새겨진 부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럼 글씨가 가늘어져요. 예? 손방망이가 너무 딱딱하면 그 가장자리가 윤곽이 정확하게 안 드러나면 글씨가 조금 더 굵어져요. 그러면 손방망이를 두드릴 때 90도로 안 두드리고 80도로 두드렸다. 글씨가 왜곡돼 버려요. 이쪽 패인 부분은 먹물이 묻고 이쪽 패인 부분은 안 묻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탁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글씨 자체가 완전히 왜곡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왜곡이 가글을 하면서 생기고 2차 왜곡이 탁본을 하면서 생겨요. 그러면 탁본하기 이전의 글씨는 어떨 거냐?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어야 정확한 서예 공부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제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조금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8제로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까도 뭐 목판본부터 시작을 해서 금판경, 그 다음에 은판경, 그 다음에 동판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경도 있고, 석경도 있고, 그 다음에 도자기식으로 하는 도경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장정법에서 옛날에 권자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면 이제 가운데 그 축이 있잖아요. 경심. 그 경심 부분에 위아래 끼우는 안 그러면은 그거를 금동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걸 보관하는 경함까지도
사경에 부속되는 부분으로 볼 때에, 그 다음에 금가루는 금속이에요. 금가루는 은가루 금속이죠. 예, 금, 은을 다루는 거는 공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볼 때에도 예를 들면 공예 영역까지, 회화, 변상도라든지 표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회화의 영역이죠. 경무는 서예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지닌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권자본을 만들었어요. 제가 권자본 사경을 했어요. 그럼 경심을 그 위아래 이제 장엄을 하는데 그거 우리나라에 어디에 나와 있냐? 그걸 누가 만드는 사람이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제가 만들어요. 그것까지도 다 깎아가지고 사포질 다 하고 거기에다가 호분칠하고 그 다음에 금분칠하고 해가지고 광내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벽면주사도 칠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서예, 회화, 공예 최소한 이러한 분야들이 합쳐진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갖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9제로는 7페이지예요. 7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요. 법신살이라는 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들이 설한 진리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경전인데, 불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를 문자로 기록한 경전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기록이 담긴 경전이 없이는 종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기본이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법살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탑이 세워지는 거는, 탑은 부처님 무덤이에요. 원래 탑에는 부처님 유골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덤이라서. 근데 탑에 부처님 유골이 없죠. 진짜가. 그러니까 가짜로 대신 만들어서 넣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 영자를 써가지고 영골살이라고 그래요. 진신살이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신골살이, 영골살이 그래요. 그 영자가 그림자 영자예요. 영인본 할 때 그 영자, 그 영골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그 살이도 진신살이로 그냥 쳐요. 그렇게. 예. 그럼 우리 이제 부처님 복장에서 뭐 살이 나왔다. 부처님 복장에서 살이 나왔다고 진신살이 뭐 친견법회 막 하죠. 아무튼 그 이제 부처님 사리가 모셔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가 대신해서 부처님 법이 없으면 불교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리 대신에 말하자면 탑에도 모셔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 복장에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건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요. 절에 들어가시면서 절 마당이 보이죠.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그 법당이 원래 이제 직선 코스로 이렇게 부처님이 바로 보이지 않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당이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계시죠. 결국에는 절에 가는 거는 지금 부처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일주문, 천왕문, 뭐 금강문, 뭐 막 다 지나가는데 실제로는 지금 법당만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근데 법당 지키는 문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 부처님은 왜 있냐? 예, 부처님의 그 불상이 존재하는 거는 두 가지 상징성 때문이에요. 내적으로는 부처님이 오장육부가 있어야 예배의 대상으로서 부처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형식적인 면에서 점안의식하죠. 예, 눈동자에 도장 찍는, 점 찍는, 눈동자 찍는 점안의식하죠. 그게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형식 면에서는 그 점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면에서는 복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장에서 유기적인 요소들을 다 빼면 뭐만 남냐? 불교의 다란이하고 진언하고 종자, 오륜종자부터 뭐 시작을 해서 아무튼 그 진언류, 다란이류, 그 다음에 사경들만 남아요. 순수하게 100% 불교적인.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쭉 들어가서 어디에다가 예배를 드리러 간 거냐면 부처님 복장에 사경에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 사경은 최고로 정성을 들여서 최고로 장엄을 해서 모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막 넣죠. 그래서 요즘은 지금은 좀 써서라도 넣죠. 네. 왜 전각에는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삐까번쩍하게 하고는 그러면 이제 이후로는 얼마나 사경을 소중히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법사리로서의 사경에 그 가치가 무한하다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맨 마지막 페이지요. 예. 그 가운데 쪽에 선남자여 항상 부처님을 본받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까지 법신인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으시고 수없이 많은 몸과 목숨을 포시하고 살갗을 벗겨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서 경전을 사경하기를 숨이 산 만큼 하셨다. 저도 이렇게 못하는데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못 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법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경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거늘 하물며 왕의 자리, 궁전, 정원 등의 일체 소유와 갖가지 어려운 고행이 무슨 장애가 될 수 있었겠느냐. 예, 사경의 마음가짐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있죠. 예, 이 부분을 제가 그냥 읽으면서 이와 같이 사경 수행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수행법이자 가장 수승한 수행법입니다 하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잘못 말씀을 드렸는지 선생님께 점검받아야 돼요. 바로 깨달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도 깨닫게 하여 지이다. 또 그걸 표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 가운데 이 사경이라는 것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김경호 선생이 이제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호 선생님에 이어서 박상국 선생님의 말씀까지 고려시대에 대한 그런 가치와 또 불교의 전반적인 그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조금 볼 건데요. 영상을 조금 볼 건데 그 영상 부분도 이 작품 변상도 맨 아래 부분을 그리는 그 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그 위아래 그 한 행의 아래 부분, 특히 아래 부분에 그 그리는 부분, 그 부분이 영상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 뒤에 영상 보실 때 그 저 자리네 하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시연을 해도 연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쉬는 시간에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항상 수업 시간이 지나고까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하세요. 근데 오늘 박상국 선생님을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께 오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